13장 4절 저평면과 선형근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이 절의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평면을 구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이와 같은 저평면을 이용해서 선형근사식 또는 우리가 1차 근사식이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분이란 말을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평면을 구하는 방법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평면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마치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접선을 구했던 아이디어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 접선의 방정식의 개념을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우선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평면상에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y는 이퀄 fx와 같은 평면상의 곡선이 주어졌을 때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생각합니다. 이 점의 좌표를 x좌표가 a였더라 봤을 때 a, fa라 놓겠습니다. 이제 이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분계수 f'a와 같습니다. 자, 이때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y-y좌표 fa 그리고 이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f'a 그리고 x-a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을 나타내는 y fx 꼴이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졌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공간상에 곡면이 주어졌을 때 곡면에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도 이와 아주 닮은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전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공간 곡면, 즉 z는 이퀄 fxy가 주어졌을 때 이 z 이퀄 fxy를 나타내는 곡면을 우리가 서피스 약자를 써서 s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곡면 위에 놓이는 두 개의 곡선이 주어져 있죠. 하나는 C1 커브, 또 하나는 C2 커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더 이쪽에다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공간 곡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 보겠습니다. 즉 z 이퀄 fx를 나타내는 공간 곡면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 곡면이 s라 놓겠습니다. 자, 곡면 위에 놓이는 한 점 P가 있습니다. 이 점의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X좌표 A, Y좌표 B, Z좌표 제로가 되겠죠. 이 XY 평면상에서는 Z좌표가 제로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점에서 우리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에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다 직각입니다. 자, 이제 A, B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B가 되겠죠. 자, A, B를 이 곡면 위에 넣었을 때 Z값이 C였다고 본다면은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 Y좌표는 B, Z좌표 C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A, B를 넣었을 때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A를 넣었을 때 함수 Y값은 FA다 라고 표시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표시할까요? A,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FA, 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같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기는 Z축이에요. 왼쪽 평면은 XZ 평면인데요. 이 XZ 평면에 평행하게 되면서 공간상의 곡면 위에 놓이는 점 P와 그리고 요 바닥에 있는 직선 있죠. 요 직선상의 특징은 Y좌표 항상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제 XZ 평면에 평행하면서 요 점과 요 직선을 모두 품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절단하게 되면은 대략 공통교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교선이 나올 텐데요. 자, 이 공통교선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C1, 커브 C1이라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점 P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직선은 특징이 X좌표가 A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점과 요 직선을 포함하면서 YZ 평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얘를 절단하게 되면은 그럼 절단된 이 공통교선이 있죠. 절단을 했을 때 이 평면과 곡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교선이 주어질 텐데요. 자, 그걸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사로 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다라 볼게요. 자, 이 파란색 곡선을 커브 C2라 놓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2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C1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T1이고 C2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T2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노란색 곡선에 접하는 접선, 그걸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얘가 바로 T1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곡선상에 놓이는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을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 파란색 곡선 위에 놓이는 접선, 여기서 T2로 표시한 것처럼 우리도 T2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초록색 접선과 그리고 빨간색 접선, 이 두 개의 직선을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을 보라색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즉 초록색과 빨간색을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이 있겠죠. 자, 이제 이런 평면이 있을 텐데 요 그림사로 보면 이런 평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평면을 말 그대로 곡면 위에 놓이는 한 점 P에 접하는 접평면이다 라는 뜻으로 접하는 평면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접평면이라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플레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접하는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접평면은 바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곡선 위에 놓이는 한 점 P에서 요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공간 곡면상에 놓이는 한 점 P에서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앞서 우리가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앞 단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에 맞춰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저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있겠죠. 그 법선 벡터의 성분을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 법선 벡터의 성분을 노멀 벡터의 성분을 편의상 A, B, C라 표시한다면 다음같이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저평면의 방정식을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평면의 방정식, 공간상에 놓이는 한 점에서의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다음같이 쓸 수 있겠죠. A, B, C가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라고 가정한다면 A 그리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는 A, B, F, A, B예요. 또는 여기 C라 써도 무방한다면 이제 C로 간단하게 C로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A, X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B, Y 마이너스 B 그리고 C, Z 마이너스 뭐 C를 써도 되고요. 뭐 FA, B를 써도 되니까 FA, B를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랑 내적한 것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우변이 제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C가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오른쪽으로 이완하고 C로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Z 마이너스 F A, B 자, 요거랑 비슷하게 쓰려고 했던 거예요. 자,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종속변수에서 바로 이 곡선이 지나는 점의 Y좌표가 필요했었죠.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는 X하고 Y가 독립변수예요. 이 곡면 자체는 X하고 Y가 독립변수고 Z가 종속변수다 보니까 비슷하게 표시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얘만 남겨놓고 넘기고 나눠버리려고 한 거예요. 편의상 C가 0이 아니었다라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C분의 A 그리고 X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C분의 B 그리고 Y 마이너스 B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책하고 이제 기호가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여기가 아마 AB로 돼 있고 여기가 X0, Y0, Z0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뭐 필요하다면 그 기호를 바꿔서 표시해도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이 기호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어차피 상수예요. 이거 어차피 상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C1 커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C1 커브는 특징이 뭐냐면은 Y좌표가 B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Y좌표가 B로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가 제로가 되죠. 이게 0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Y좌표가 여기 B가 되거든요. 이 C1 커브 상에서의 특징, 바로 Y좌표가 항상 B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이것만 남잖아요. 얘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여기에서 이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은 직선선, 여기 보다시피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F'A와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이 C1 커브상에서는 바로 T1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접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T1이.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됐으니까 T1 접선의 기울기는 X에 대한 편미분계수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1 접선의 기울기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X에 대한 편미분계수 A, B라는 점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C2 커브를 생각하려고 하고요. C2 커브는 보다시피 이렇게 평면을 절단했을 때 원래 있던 곡면과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이잖아요. 이때 이 평면에서 특징, 즉 C2 커브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가 항상 A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C2 커브로 제한을 둬볼까요? 그럼 X좌표가 A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A가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됐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얘하고 얘만 남잖아요. 이 두 개만. 이 모양은 마치 왼쪽에 있는 이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마치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보니까 여기 빨간색 접선 T2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빨간색 접선 T2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T2는 뭐예요? 보다시피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이잖아요.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이거든요. 얘의 기울기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그럼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같이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곡면 S 위에 놓이는 한 점 P에서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은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Z-FA,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 앞부분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fx A, B 그리고 x-a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뒷부분은 바로 요 fi A, B의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fi A, B 그리고 y-b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요.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해도 됩니다. FA, B 요게 이제 뒤에 가서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모양을 바꿔놓으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저평면을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이제 이 간단한 관계식, 즉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이 편미분을 계산할 때 바로 이런 편도 저평면을 구하려면 이런 fx하고 fi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정이 필요해요.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이변수 함수 z=fxy는 각각 연속인 제1개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연속인 1개 편도함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한 얘도 연속이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얘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와 같은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요약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리고요. 우리는 이 정리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함수 f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질 때, 즉 fx도 연속, 여기 fx도 연속, fi도 연속이라면 저평면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 ab를 썼던 것 대신에 ab하고 f, a, b를 썼던 것 대신에 x0, y0, z0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113에서 타원 포물면에 대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앞서 배웠던 저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z는 이퀄 여기가 fxy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입을 해보면 요거 계산하면 이 4x가 됐죠. 그리고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하면은 2y가 됐습니다.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점을 대입합니다. fx 1,1,3이지만 뭐 실제로 여기는 뭐 x 요 두 개만 대입해도 무방하겠네요. 자, 이제 여기 대입하면 x 대신에 1만 대입한 꼴이니까 4가 됐고요. fy 여기도 1,1을 대입하면 여기 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fx하고 fy는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항상 연속함수이니까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z 함수값이에요. 그 함수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1,2를 대입하면 z값이 3이니까 여기가 3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값은 바로 fx 1,1이고요. 그리고 x-1 플러스 fy 역시 1,1 y-1 자 x-a y-b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 문제에서 주어졌던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되고요. fx11은 여기 계산했던 것처럼 4 여기는 4 x-1 그다음 여기는 fy 1,1은 2가 돼 있었으니까 2 y-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뭐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기다 써볼까요?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 쓸까요? 자, 이제 얘네들 다시 정리하니까 z-3은 이퀄 4x 플러스 2y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4 뒤에다 쓰고 마이너스 2 뒤에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니까 z는 이퀄 4x 플러스 2y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z는 이퀄 저평면의 방정식이 구해졌습니다. z는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은 이게 연속일까 하는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다항함수라든가 특별하게 뭐 분수가 돼서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우리는 연속성을 그러니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예문을 사실 그래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 이 타원 포물면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공면이에요. 이 공면입니다. 이런 공면이고 그 다음에 저평면 우리가 구했던 z는 이퀄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되는 평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x 이퀄 1이라는 점과 y 이퀄 2라는 점에서 접하는 저평면을 구한 거예요. 이 포물면이 바로 이 타원 포물면이고요. 저평면이 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지금 간격을 보면 한 칸의 간격이 2씩 터울이 났는데요. 그래프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간격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다시피 이제 요 한 칸의 간격이 똑같이 이제 2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가로의 간격은 전체가 4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8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2배로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확대하니까 이건 이 간격이 얘는 4였는데 2로 좀 확대를 했어요. 자꾸 이제 확대해서 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리면 확대가 되듯이 그렇게 그래프를 자꾸 확대해서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저평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x가 1, y가 1이 되는 x가 1, y가 되는 1,1이라는 점에서 1,1이라는 점의 위치에서 봤을 때 보다시피 요 위에 있는 공면이 바로 이 타원 포물면의 일부분이고요. 밑에 약간 보이는 것이 바로 저평면인데요. 그림을 크게 확대한다는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1,1이 아주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휘어진 공면, 이 공면과 접하는 평면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진 않죠. 1,1은 한 점에선 같을지언정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근처 1,1 아주 가까이 있는 점에서는 휘어진 포물면이나 저평면이나
매우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는 선형근사식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 보니까 좋은 근사식이구나, 이 저평면이 좋은 근사식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일변수 함수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1차 근사식을 나타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변수 함수에서 이와 같은 저평면의 방정식은 아주 좋은 1차 또는 선형근사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것은 뭐냐면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등고선이 있죠. 예, 저평면하고 만나는 등고선 부분이 조금씩 확대하니까 마치 평면이 갖고 있는 특징처럼 거의 직선처럼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선형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이와 같은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저평면의 방정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저평면은 말 그대로 한 점에 접하는 평면일 뿐인데요. 우리는 이 A, B 근처에 있는 많은 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차가 커집니다. 우리는 이 A, B 근처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얀색으로 표시했던 휘어져 있는 곡면과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편편한 평면 사이에는, 선생님 손등으로 설명할까요? 자, 이제 오른쪽은 휘어져 있는 곡면 S고 왼쪽 선은 이 평편한 평면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요 한 점에서 이게 만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편차가 크지요.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편차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곡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 만약에 뭐 쉬우면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곡면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을 때. 하지만 우리는 바로 다음과 같이 요 점에서 이 함수값을 바로 측정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요 점에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점, 여기쯤에 평면에 있는 점이란다면 물론 요만큼의 오차는 있습니다. 요만큼의 오차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오차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은 우리는 이 A, B 아주 가까이 있는 점에서의 이 곡면 S 위에서의 함수값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평면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풀어도 무방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선형근사식 또는 선형화라고 불려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식 전체를 그냥 여기 오른쪽 있잖아요. 이 저평면의 방정식에서 나타났던 요 식 전체를 똑같은 식이에요. 이것을 리니어 약자를 써서 LXY를 쓴 것뿐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자체가 LXY라는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것이 바로 주어진 곡면, 이 휘어진 곡면이 Z=FXY였을 때, 이 하얀색 곡면이 Z=FXY였을 때 바로 이 저평면의 방정식의 우변의 식 자체를 LXY를 쓴다면, 자, 이 함수하고 이 LXY는 이건 저평면은 Z=LXY예요. 똑같진 않지만 이 그림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다면은 요 함수값을 계산하나 요 1차 근사식을 계산하나 매우 비슷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간 곡면상에 놓이는 fxy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lxy, 선형화라고 불려지는 요 식을 이용해서 대략적이나마 구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LXY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저평면의 우변의 식을 말합니다. 이제 A, B 그리고 플러스 fx, A, B 그리고 x-a 그리고 플러스 fy, A, B 그리고 y-b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점,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점에서 그 근처에서 우리는 함수값 대신에 이와 같은 1차 근사식 또는 선형근사식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 좀 다 썼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선형근사라든가 또는 저평면 근사란 말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선형근사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 본문에 잠깐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냥 기록으로 표시한 건데요. 자, 앞서 다뤘던 요 선형근사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저평면이었거든요. Z는 이퀄 2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E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이 타원 포물면에 한 점 1,1에서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을 113이란 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 공면 위에 놓이는 한 점 113이란 점에서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이 이거였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근사값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x좌표 1이고 y좌표 1, z좌표 3인데요.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x좌표가 1이 아니라 1.1, y좌표가 1이 아니라 0.95로 한다면 직접 함수값에다 다 대입을 한 거예요. 얘 밑에 거는요. 직접 함수값에다 다 계산하니까 요런 거 다 제곱을 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계산을 못하진 않지만 좀 번거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니까 3.322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즉 여기 공면에다 직접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가 3.325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저평면에다 대입을 해본 거예요. 이 저평면에다가 자 4x 플러스 2y-3에다 x 대신에 1.1, y 대신에 0.95를 대입하고 막 계산해 보니까 3.3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 참값이고 얘는 참값이 아니지만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밀도 높게 하려면 이걸 계산해야 되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림잡아서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충분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저평면이 참 좋은 1차 근사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공면 자, xy가 0이 아닐 때, 원점이 아닐 땐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 xy가 원점일 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형근사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요거 fx하고 fy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선형근사식 자체도 근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단계별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원점에서 연속함수일까요? 라고 묻고 있죠. 원점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원점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요. 우선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원점에서의 함수값은 분명히 0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y.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접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 있을 때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극한이 없는 걸 보이려고 할 때 특정한 경로를 이용해서 보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얘가 극한이 없을 거라는 것을 선생님이 앞서 가르쳐줬던 팁이 있었잖아요. 분모가 2차의 동차함수고 분자도 2차의 동차함수예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존재하려면 같은 이제 분모도 동차함수고 분자도 동차함수라 할지라도 분자의 차수가 더 커야 돼요. 여기가 2차면 여기 3차, 2차면 5차 이런 식으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라면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는 경로를 선택해서 보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입실론 델타 논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극한이 존재하는 게 맞다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앞서 설명해 줬던 그 일종의 팁, 극한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판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증명하고자 할 때는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보여야 되고요. 극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로를 선택할 거예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얘도 2차의 동차함수, 얘도 2차의 동차함수니까 경로를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 = mx를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y = mx를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원점 근처에 있는 점들이 원점에 가까워지는데 y = mx라는 얘기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m이 되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여기 있는 점은 이 직선을 따라가고 여기 있는 점은 이 직선을 따라가고 여기 있는 점은 이 직선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계속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y는 mx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mx 곱하기 x니까 mx의 제곱이 될 것이고 x의 제곱 플러스 mx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 x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는 겉보기에 x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굳이 이걸 다 안 써도 돼요. 뭐 다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x가 0으로 간다라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y도 0으로 가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x제곱 x제곱 똑같으니까 다 약분되고 남는 것은 1 플러스 m의 제곱분의 m만 남는데 여기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얘는 m만 남아있지 x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가 되어버리니까 극한값에 이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극한이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이 m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기울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울기의 선택에 따라서 m이 1이면 답은 2분의 1, m이 2면 답은 5분의 2 이렇게 다 달라져요. 이 말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m의 선택에 따라 극한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이 달라지므로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록 함수값은 있었을지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는 원점에서 불연속입니다. 1번 원점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좀 지울까요? 자, 요 그림을 이제 조금 더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fx 0,0, fy 0,0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원점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0을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모에 의해서 불능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정의대로 풀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fx 0,0를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자, x가 변화한다는 얘기니까 0 플러스 h, 0 마이너스 f 0,0입니다. 자, 여기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00은 0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x 대신에 h를 대입하고요. 0 더하기 h는 h니까요. x 대신에 h,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돼요. 자, y 대신 0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h의 제곱분의 0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분자의 첫 번째는 h의 제곱분의 0 마이너스 0인데요. 이거 이미 0이니까 이거 0이고요. 역시 h 아직 극한 취하기 전에 이거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거든요. 이거 부정형이 아닙니다. 이미 분자가 0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가 원점에서 x에 대한 편미분계수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역시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y가 변하니까 이 뒤쪽이 변하고 있고요. 앞쪽은 그대로 원점 0,0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h분의 자, 이건 x가 0이고 y가 h예요. 똑같이 대입합니다. 분자가 x 곱하기 y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는 0이 될 것이고요. 0 그리고 여기는 h니까 h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0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0이니까 0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h분의 0꼴이니까 0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x에 대한 편미분계수 0이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요 예제를 잘 들여다보면 다음 같은 특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변수 함수일 때는요. 일변수 함수일 때는 미분가능하면 연속이었죠. 그러나 연속이라 할지라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판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판례로서 x의 절대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문을 잘 보니까 뭐예요? 이 예문을 잘 관찰해 보니까 원점에서 x와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각각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연속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다음 같은 중요한 사실 하나 얻게 됐습니다. 편미분 가능이라고 해서 편미분 가능이 연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편미분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편미분은 가능하잖아요.
편미분은 가능한데 연속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편미분 가능성이 연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가서 다른 말을 사용할 텐데요. 이제 새로운 용어를 약속할 거예요. 미분이 가능한, 편미분이 아니라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과연 연속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편미분 가능이면 연속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no고요. 미분 가능, 아직 안 배웠습니다. 곧 배울 거예요.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란 말은 참입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제를 통해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비록 불연속일지라도 편미분을 할 수 있구나. 즉 편미분은 가능할지라도 연속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것이냐면 fx하고 fy 자체가 연속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fx 자체가 연속인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우리는 겨우 원점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 개수와 y에 대한 편미분 개수만 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편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편도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풀기 위해서 fx 원점이 아닐 경우를 계산합니다. x하고 y가 0,0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이미 원점이었을 때는 계산했거든요. 각각. 그러니까 원점이 아닐 때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니다. 얘네들을 원점이 아니니까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y 분모 곱하죠. x의 조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를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편미분했으니까 2x가 남죠. 자, 얘를 정돈해 보도록 하죠. 밑에다 쓸까요? 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자, x제곱 y하고요. 마이너스 2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y가 있겠군요. 다 계산했습니다. 플러스 y의 3승이 있어요. 플러스 y의 3승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fy도 구해볼까요? fy도 계산해봅니다. 자, fy를 계산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원점이 아닐 때 얘기예요. 분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하죠.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자를 미분하죠. 분자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 분모 곱하죠. x의 조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입니다. 역시 정돈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x의 3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xy의 제곱 마이너스 2xy죠. 마이너스 xy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fx 각각 원점이 아닐 때를 계산해 놨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함수를 계산해 볼까요? 이제 원점이 아닐 때와 원점일 때를 나눠서 봅니다. xy가 원점이었을 때 계산해 보면 아까 계산했던 대로 이게 0이었죠. 원점이 아니면 앞에 이미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걸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y 플러스 y의 3승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fy도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 구해놔야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xy가 원점이 아닐 때 책에는 저자가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시 xy가 원점일 때는 확인해 보니까 0이었고요. 원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x y의 제곱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fx하고 fy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의 연속성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원점 둘 다 원점에서 함수값은 fx나 fy라는 함수는 원점에서 0이 돼 있고요. 이제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극한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극한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주어진 식은 잘 보세요. 그냥 동참수 이론으로 그냥 빠르게 판단하도록 할게요. 분모는 2차에 바깥에 2차가 있으니까 4차가 돼요. 그리고 분자는 여기 3차, 여기 3차니까 더해도 3차가 돼요. 분모는 4차, 분자가 3차.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적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극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속이 될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차하고 2차니까 4차가 되고요. 3차, 2차, 1차, 3차 돼서 더하거나 빼도 얘도 3차예요. 분모는 4차의 동차함수가 되고요. 분자는 3차의 동차함수가 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fx하고 fy는 연속인가? 노예요. 불연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불연속이니까요. 앞에서 가정을 했었잖아요. 반드시 연속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연속이니까 저평면을 구할 수가 없고요. 선형근사식을 그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선형근사식은 형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y가 되고요. 근사적으로 자, 원점에서 조사한다 했었으니까 0,0 플러스 fx 0,0 x 마이너스 0. 왜냐하면 편미분은 가능했거든요. 편미분은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fx 0,0는 아까 뭐였어요? 0이었고 fy 0,0도 0이었으니까 이거 0이죠?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 0, 0이고 00을 대입하면 문제에서 0이니까 0이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면 fxy의 선형근사식은 0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확인해 본 결과 얘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근사식이 맞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이 바로 이게 조금 아까 봤던 이 함수가 그래프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잘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X, Y, Z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리 보통 이쪽에서 바라보는데 뒤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이 그래프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도 Y, X라는 직선을 따라서 접근해 보면 여기 이 곡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요. 마치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y x를 따라서 오게 되면 그 값이 얼마인지 볼까요? y x를 넣어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2x의 제곱, x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이 함수값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y x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를 따라가게 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극한이 구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불연속이었고 얘조차도 좀 불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 배웠던 그 선형근사식의 그 기호에 맞춰서 대입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직접 대입을 다 해봤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y x라는 직선을 따라서 간다면은 y x라는 직선을 따라가면 2분의 1. 2분의 1하고 0은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차가 그 아주 작은 경우에 한해서 의미가 있을 텐데 2분의 1하고 0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형근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앞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x에 대한 편도함수가 연속이고요. y에 대한 편도함수도 연속이란 말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문은 그렇지 않았던 예문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예문이라서 그래서 선형근사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치라기보다는 오차가 되게 작아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y x를 따라갔을 때는 2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계산상으로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오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형근사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대한 지워버렸군요.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다음 같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증분이란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증분을 통해서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중에서 충분 조건이 우리 교재에 정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 예를 통해서 우리는 미분이라는 용어를 역시 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이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은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접평면 매우 중요하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미분 가능이란 말 아주 중요해요. 학교 시험에서도 증명이라고도 많이 내니까 우리 한번 교재 본문에 증명이 없습니다만 우리 증명을 또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접평면, 이 시간에 접평면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미분 가능과 미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